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치러진 전주 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울산 교육감 보선에선 진보 성향의 천창수 후보, 경남 창녕군수 보선에선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수세가 강한 울산 기초의원 선거에서 진 데다가 전주에서도 지난 대선 때보다도 낮은 득표율을 보여서 1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속보부터 전해드린 다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회의원 30석 이상 감축 제한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네, 먼저 부산대가 이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건 작년 4월입니다. 당시 대학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한 점과 또 조민 씨 측이 제출한 이 동양대 표창장 등 그것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조민 씨는 이 같은 대학 결정에 불복을 해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1심 판결이 오늘 나온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재판부는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민 씨가 패소한 거죠. 이에 따라 조민 씨의 입학은 무효가 되고 이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을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내용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재판부는 먼저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민 씨가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미 같은 혐의로 형사 기소된 조민 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조 씨의 허위 경력 사실이 충분히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조민 씨는 지난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받았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조민 씨의 지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 씨 측 변호인들은요, 이 경력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닌지 그걸 따질 게 아니라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서 입학 취소라는 가혹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이게 중대한 내용인가를 따져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조민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것이 공익상의 필요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 그리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
조 씨의 부정행위 정도와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직 1심 판결이기는 한데요. 이 판결이 이제 최종 확정될 경우 조민 씨가 취득한 의사 면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나온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유지할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 면허도 잃게 됩니다. 관련 법에 의사 자격 요건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조 씨는 이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 선고로 당장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4월 재판부는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서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씨 측이 오늘 바로 항소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1심 판결로는 조민 씨의 입학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조 씨는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 발언들 들어보시죠. 의사가 30이 안 되면 40에라도 되면 되는 거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입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에게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의사가 계속 되고 싶다면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사 면허에 집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최근 얼굴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을 해온 조민 씨가요. 오늘 재판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조민 씨는 물론이고 이 변호사도 재판에 불참했는데요. 행정소송 판결의 경우 당사자가 불출석해도 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민 씨의 경우 지난번 재판에서 자처에서 증인 출석을 한 적이 있어서 불출석 이유를 두고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먼저 지난번 재판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공보중일신문에 직접 나오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혹시 그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자님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조민 씨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조민 씨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허위 보도 등이 있었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다는 식으로 비춰졌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만약에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재판 이후 조민 씨 측에서 어떤 입장 냈습니까? 네, 조 씨가 조금 전에 SNS에 또다시 글을 올렸는데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준공인이 된 이상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의사 면허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자신이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부정 입학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조 전 장관과 조민 씨는 표창장 위조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온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난 발언들도 듣고 오시죠.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조민 씨가 의견을 밝힌 것에 맞춰서 그 변호인단도 입장을 냈는데 이제 결론은 항소해서 그 부산대 결정의 위법 부당함을 다시 다루겠다 이런 거였고요. 그 이유는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가 된 그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다음에 입학 취소 처분의 유일한 근거는 법규 명령이 아니라 이 행정청 그러니까 이제 부산대 의전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이런 점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여당에서도 또 입장이 나왔죠. 반응들이 나왔죠. 네, 오늘 판결이 나오자 여당에서는 잇따라 비판적인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서 사필 규정이라면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본인의 부정으로 누군가 입학 기회를 빼앗은 잘못부터 반성하라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단 한순간도 조 씨에게 의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요즘 의사 아니어도 뷰티 유튜버 비슷하게 잘 사시는 것 같던데 응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이기는 하지만 그 재판부가 낸 판결 입장문을 보면 그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관련 형사사건 유죄 확정 판결 이게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조 씨가 항소한다고 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듯합니다. 오늘 판결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시 요강이죠.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헌법이듯이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입시 요강인데 그 입시 요강에 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취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량이 없습니다. 취소한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이 소송을 왜 했는가 처음부터 비판적 입장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너무나 뻔한 거죠. 입시 요강대로 부산대가 한 거거든요. 오히려 부산대가 사실은 이 일이 2019년 말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여기저기 뭐 눈치를 봤는지 뭐가 났는지 계속 늦추다가 법원 판결이 확정된 뒤에 했거든요. 이건 저는 법원 판결에서 그 동양대 표창장뿐만 아니고 뭐 7대 스펙이 다 허위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만약 허위 서류가 있으면 입시 요강에 따르면 입학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한 것이고 지금 뭐 또 저 변호인 측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투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무슨 정상을 참작하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입시 요강대로 한 겁니다. 요강대로 했는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자꾸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입시 요강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저는 그대로 뭐 2심까지 갈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변호사님한테는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평론가에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더해서 의사 자격 면허 이제 유지 부분인데 물론 이제 1심 판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상으로 어쨌든 의사가 될 수 있는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의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판결이 거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던 것이 취소했던 부분이 정당하다라는 1심 판결이거든요. 물론 항소를 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그리고 만약에 항소심도 또 상고를 하게 된다면 대법원까지 해서 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면허는 일단 유지된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입학이 취소하는 처분 자체가 결국엔 정당하다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의사 면허 도 취소되는 것이 수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오늘 나왔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어떤 그 유죄 판결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유죄 판결에 나왔던 그 7대 스펙이 허위라는 부분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허위 사실이 분명히 경력상으로 들어간 부분은 명확하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다만 변호인 측에서는 뭐 동양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허위 기재가 과연 입학을 취소할 만큼의 중대한 사정이었냐 이 부분을 좀 고려해달라라는 좀 변소들이 있었던 것인데 재판부는 그 부분은 결국에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항소를 했고 이제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 항소심 결과를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조민 씨의 의사 면허가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대통령실과 여권 동행 알아볼 텐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의 존엄에서 바로
평화가 나오는 겁니다. 국제 정세, 세계 곳곳에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외교 안보 분야의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전임 정부가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강하게 지적해서 주목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과 반도체, 공급망 분야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어제 회의는 다소 민감한 외교 안보 문제가 논의되는 만큼 1차 때와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고요. 각 분야 전문가 및 국민 100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수사 결과에 나온 걸 보면은 여기 국내 이런 단체들이 북한의 통일전선부, 산하문화교류국의 또 그 산하 단체들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간첩 행위들을 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북한에서 통일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데가 그런 일을 한다면은 우리 통일부도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홍보라든지 대응 심리전 같은 것들은 좀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 인권 문제 그 실상의 공개는 국가 안보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얼마 전에도 이제 참모들한테 간첩단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간첩이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물었다. 저희가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대응을 또 주문을 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이 통일부에 대응 심리전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이 관련 자료를 축적하겠다면서 올해 안에 신통일 미래 구상을 발표하겠다고도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복합적인 위기와 또 북핵 위협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의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달 말에 이제 미국 국빈 방문을 하죠. 그때 상하원의 합동 연설을 하기로 확정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마이클 맥콜 미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국빈 방미 시 상하원 합동 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 하원 의원 9명을 접견했고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면서 맥콜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현지 시각 27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은 이번이 7번째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30분 동안 영어로 연설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는데 윤 대통령도 영어 연설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의 어제 미 의원 면담 관련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미 하원 의원단 단장으로 방한한 맥콜 하원 외무위원장은 상하원 합동 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경제 민생과 외교 안보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지만
여당 내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의 이딴 실언에 이어서 어제는 또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까지 도마에 올랐죠. 네,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요, 김기현 대표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김 대표는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지도부의 실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당 안팎에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사실 받아왔죠. 그런데 오늘 결국 옐로우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네, 맞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하고 엄정한 윤리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라면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에 대해서는 차후 자격 평가 시 이 벌점을 매기도록 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처럼 김 대표가 공개적으로 당 기강 잡기에 나선 건요. 김 대표 취임 직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당 지지율 그리고 일부 인사들의 실언으로 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걸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 어제 조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발언이 논란된 이후 당원 게시판에는 조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글이 쇄도했고요. 총선 위기론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내에서는 직전 지도부의 일원으로 이준석 해임 사태 책임이 있는 김재원, 조수진 도 최고위원이 또다시 전당대회 경선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당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비판을 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이제 대안인데, 물론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 운동 얘기를 꺼내서 지금 비판을 자초한 거죠. 네, 문제의 발언은 어제 오전 조 최고위원이 출연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조 최고위원은 최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고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민생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면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했는데요. 진행자도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조 최고위원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그러니까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조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야당에선 즉각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제안한 게 정말이냐, 너무 경박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밥 한 공기 먹기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한다 이러면서 이런 코미디가 없다. 국민의힘은 먹방의 힘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게 낫겠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진짜 정말입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발상에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좀 더 진지해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쓴소리는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우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헛소리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를 딸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고요. 오늘 또 다른 라디오에 출연한 하태경 의원은 지역구에 가면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재명보다 못하냐는 말을 듣는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총선 때 제3의 정당이 나올 거란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당이 그렇죠. 대표가 존재감이 없죠. 최고위원들 돌아가면 사고 치죠. 당이 점수를 딸 일이 있나요? 대통령 본인이 점수를 따나요? 그러니까 그죠. 고정 지지층 30% 내외 딱 묶여 있는 거죠. 제가 지역구를 갈 수가 없는 게 이제 가면은 이제 하의원 어떻게 네 당은 이재명보다 못하냐. 그렇게 문제 많은 진짜 한심해 죽겠다. 우리는 5.18 폄하 정당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4.3 폄하 정당이 돼버리고 그리고 좀 아주 황당하고 수준 낮은 정당 이렇게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도부도 오래 못 가요. 단명할 겁니다. 그럼 뭐 제3의 정당이 나올 겁니다. 총선 때. 그 얘기는... 사실상 여당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수진 최고위원, 오늘 김기현 대표의 경고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네, 조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당 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경위야 어찌됐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원과 국민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몇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 선전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언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은 데 대한 개인적인 원망이라면서 저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조 최고위원의 사과도 들어보시죠.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위야 어찌됐든 경위야 어찌됐든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또 국민과 당원께 송구함을 큽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발언의 맥락 그리고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론이 좀 가장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한번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관계를 들여다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잘 알지만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사실에 관계없이 번져나가고 그 사실관계를 따져주시지 않는 데 대한 제 개인적인 참 원망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혹시 김기현 대표가 자신이 구성한 지도부에 있던 실언 논란에 대해서 결국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만시지탄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3명이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물론 그중에 이제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해명도 있고요. 저희가 뭐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휘말린 데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경고 메시지를 지금 낼 게 아니고 첫 번째 문제가 됐을 때 마냥 냈고 단호함을 보였다면 여기까지 왔겠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럼 과연 누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 경고 메시지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서워하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서워하겠느냐 이런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김기현 대표보다는 용산 대통령실을 더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부터 김기현 대표가 돌파하지 않으면 본인이 저런 경고 메시지를 아무리 여러 번 내봤자 당의 기강은 잡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경고 메시지가 늦기도 늦었지만 경고 메시지만으로 과연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도 그렇지만 김재현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징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단순히 경고 메시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징계를 넘어서서 더 강력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아쉬운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아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 서두에도 나왔지만 울산 재보궐선거에
거에 지금 판세를 보게 된다면 울산 남구 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대표는 아시다시피 울산시장도 지내셨고 그다음에 울산 남구 을에서 지금 4선을 하신 인접 지역구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인접 옆 지역구긴 하지만 그래도 울산이라는 지역을 보았을 때는 과연 김기현 대표가 이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최고위원회에서 그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언에 대해서는 이런 메시지보다는 뭐 징계가 되었든 뭐 보다 강력한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치적으로 더 파장이 큰 소식도 있습니다.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의 300석에서 30석 이상 줄여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나온 겁니다.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어떻든 집권 여당의 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꺼낸 얘기이기 때문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김기현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는 이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 대표는 현재 그 300석인 의석수 중에서 최소 30석 이상은 줄여야 한다면서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인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한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을 하면서 국민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재헌국회도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정을 했고 헌법에도 200인 이상이라고 숫자를 명시해 규정하고 있는 이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심이 모든 판단의 최대 가치이자 기준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 논의에서 의원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이러한 김 대표의 제안을 내년 총선을 위한 나름의 승부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쁘지 않은 데다 당 지도부의 잇단 실언 논란에서 국면 전환할 의도도 깔려 있다는 관측인데요. 하지만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거부감이 심해서 전원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전원위를 제안한 사람은 김진표 국회의장인데요. 김 의장은요, 당초에 의원수를 오히려 늘려야 된다. 특히 이제 비례의석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지금 줄이자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국회 안에서 과연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국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법을 고쳐서 표결권을 행사할 다른 정당 의원들이 동의를 하느냐 이건데요. 야당들 입장 나왔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장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가 마치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자는 얘기는 왜 안 하냐고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당대표가 실제로 관련해서 제대로 민심을 파악하고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게 발언한 이유는 의원들에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하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대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로봇처럼 움직일 것인지, 그렇다면 정치개혁 특위는 왜 필요하고 또 전문가를 비롯한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현행은 300석에서 30석 이상, 그러니까 최소 30석이라고 말한 겁니다. 줄이자 이렇게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 실현 가능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다고 보죠.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 수를 늘릴 가능성 이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아까 뭐 잘 분석을 하셨습니다만은 현재의 그 국민의힘에 쏠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
이걸 좀 다른 장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깔려서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 주장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뭐 민주당에서 뭐 국민들 의견을 물어봤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여론조사 많이 나왔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압도적 다수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걸핏하면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당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꾸 뭐든지 당론으로 결정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의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거는 결국 지금 거대 양당이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 실현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는 보지만 충분히 정치적으로 논의해 볼 만한 일이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저는 30명 줄이는데 찬성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의원님이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국민들께 여쭤보면 30명 줄이는 거 찬성 안 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30명은 너무 적다.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당연히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에게 있는 만큼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 입에서 30석 줄이자 이런 제안이 나왔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좀 당론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당론이 온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철저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 논의가 어떻게 굴러갈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이번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날선 신경전 계속됐습니다. 네, 지난 3일부터 4일간 진행된 대정부질문 어제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문제, 대일외교,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문제 등을 현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서 집중 공세를 펼치면서 이 정순신 변호사 검증 실패에 대해 법무부의 책임론을 꺼내들었는데요. 이에 한 장관은 인사검증단을 산하에 두고 있는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추천과 검증, 임명을 모두 검찰 출신이 하기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지적에는 출신만 가지고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인사검증 라인을 자신이 구성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언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 장관이 정상적인 질문에는 정상적으로 답하고 있다고 받아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순신 전 그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야기돼서 장관은 사과했습니까? 부처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장관이 국회나 또는 상임이나 본회의 다 포함해서 안하모 인식, 국회 경식, 국민 무시하는 것 이런 것도 그 윤석열 정부 평가의 하나의 단초나 또는 구성인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 강하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어제 대정부질문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자신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참 악연이라면 악연인 김의겸 의원이 앞서 한 장관을 조선 제1의 혀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장관 또 한마디 했죠. 네, 우선 그 이제 발언은 김의겸 의원이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건데요. 한동훈 장관을 조선 제1의 혀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말싸움은 잘하는데 대부분 궤변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은 어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이 자신에게 덕담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김 의원에게 덕담을 하고 싶다. 거짓말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대정부 질문에서 함께 이제 설전을 벌였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그 한 장관을 향해 초등학생 같은 화법을 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 욕하는 것이 민주당의 유행이냐 이렇게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나온 김의겸, 박용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와 어제 나온 한동훈 장관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정말 감탄하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 저도 부럽습니다. 일부 언론이 뭐 조선 제일검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저는 예. 조선 제일혀다. 조선 제일 합니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검사 때 저를 조선 제일검 그렇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덕담하셨으니까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말싸움하듯이 뭐 우리 집이 더 뭐가 커, 우리 집 TV가 더 커,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얘기하듯이 아주 유치한 논법을 계속 쓰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끄는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총선 등판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서울의 한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이런 소문까지 이제 소개가 됐는데 한 장관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죠. 네, 관련 발언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CBS 논설위원을 통해 나왔는데요. 이 논설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 출마 결심은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 서울 송파 쪽으로 이사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어제 취재진에게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면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총선 등판론은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앞서 나온 CBS 논설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고요. 한 장관의 어제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설 사실인가요? 우리 이미 김기현 논술위원장께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목표는 원래는 이제 강남에 좀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예. 취재한 거는 송파 아니, 쪽으로 저- 가신다. 예. 그런 설이 있다는 정도. 근데 추가 강남은 취재- 아닌 걸로.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제가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와 무관한 얘기고 송파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저도 되게 궁금하게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왜 송파예요? 딴 데도 아니고.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이제 대일 외교 관련 공세도 펼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총리의 또 실언 논란이 있었죠. 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한 총리에게 독도가 한국 영토가 맞냐고 묻자 한 총리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을 해서 장내가 술렁이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곧바로 자신이 실언을 했음을 인지하고 아니다, 일본 땅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정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땅.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우리 땅 영토가 맞죠? 아닙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계속되는 야당의 공세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보느냐 이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 총리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리님은 일본이 투기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그 수산물 수입은요. 정부가 여러 수산물 번 수입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 번 아닙니다. 밝혔습니다. 수산물 수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걸 좀 받아주시고 수입을 할 때 그 문제를 좀 강하게 제시하셨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님. 또 강은미 의원은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이 제주 수산물 소비 지출 피해 예산액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산물의 수요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예정했던 일본 후쿠시마 방문길에 오늘 올랐습니다.
오염수의 방류 저지를 위해서 현지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가는 건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거 맹탕 시찰이다 이렇게 벌써부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위성곤, 양이원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오늘 오전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방문단은 오는 8일 새벽 귀국하는 1박 3일 현지 일정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 지역을 방문하고 일본 전문가 그리고 주민 면담과 언론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원전 관리를 맡고 있는 도쿄전력 측 관계자나 또 일본 유력 정치인들과의 만남은 사실상 불발된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여권을 중심으로는 맹탕 시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출국길 취재진과 만나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원전 오염수 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에 맡겨놓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양이원영 의원은 오늘 아침 출국 전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도쿄전력과의 면담은 애초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면서 현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본 방문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경전력은 애초에 저희가 크게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면담을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요. 그로 된 건데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그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이런 행동 자체가 저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5명이나 가서 그런 의견들을 낸다고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론 조성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한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겠는데요. 어제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 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제 열린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김 씨의 보석 청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의 보석을 반대하면서 김 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추가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증언을 연습시켰고 지난해 12월 초에는 유동규 씨를 인적이 드문 경기도 의왕저수지에서 만나서 1억 원을 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김만배 씨 측은 검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사유 대부분은 배임죄에 관한 것이라면서도 이 범죄 수익 은닉죄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어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기도 했는데 향후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잘 따르겠다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이렇게 이제 뭐 김만배 씨의 증거인멸 이름에 이제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제시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이 정황들 정말 증거인멸의 어떤 그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검찰 측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로 앞으로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느냐를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검찰의 이야기에 따른다면 김만배 씨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뭐 망치로 부시고 뭐 불태우게 했다. 그런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 대해서도 뭐 증언을 연습시켰다라는 부분도 인적 증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멸의 그런 교사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런 혐의들도 추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석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보석 청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부가 결국에는 보석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어제 검찰이 제시한 거 외에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 뭐 김용 전 부원장 이런 사람들의 구속영장에 보면요. 김만배 씨가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2021년 10월 같은 경우는 남욱 변호사 미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남욱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김만배 씨가 변호인 통해서 연락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런 걸 인터뷰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어요. 그 인터뷰 실제 했어요. 뭐 그런 걸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가 있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측과
2022년 7월에 보면 재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협의했다는 정황도 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만배 씨를 불구속 상태로 보석을 해줄 경우에 틀림없이 나가서 지금 얘기한 이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무슨 증거인멸 행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도 법원에서 뭐 더군다나 그 김만배 씨는 과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까지 있잖아요. 네. 법원에서 아마 이 보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 결정은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구속된 서울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은요. 36살 이경우, 황대한, 그리고 30살 연지호입니다. 이경우는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이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 황대한과 연지호는 이경우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직접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 신상이 공개가 된 건 올해 들어 처음인데 범행이 중대하고 또 증거가 충분한 데다 범죄 예방의 효과를 고려해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렇게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현행 신상 공개 제도의 문제점이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예전 증명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돼서 논란인데요. 심지어 일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보정한 흔적까지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행 제도 안에선 신상 공개가 결정이 돼도 당사자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가 있어서 신상 공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 혐의자들의 속속 새로 드러나고 있는 거 이것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데요. 주요 피의자들의 이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자산가 부부 얘기 저희가 어제 그제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그 부부 중에서 이제 남편이 어제 체포가 되면서 사건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이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 가운데 남편인 유 씨를 강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함께 있던 부인 황 씨는 이미 동행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의 집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앞서 이경우가 범행 착수금 4천만 원을 이 유 씨 부부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황대한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토대로 범행 이후 이경우가 유 씨에게 2차례 찾아와 돈을 요구했다는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혐의를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경우에게 그 착수금을 줬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유 씨 측은 착수금이 아니라 과거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은 그 문제의 4천만 원이라는 그 착수금이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3,500만 원과 또 차용증 없이 빌려준 5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라는 겁니다. 또 유 씨 측은 이경우가 지난달 29일 밤 이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유 씨의 집과 사무실로 찾아와서 6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4천만 원이 오갔던 당시에 이경우가 유 씨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보도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YTN에 따르면 이경우는 코인 투자 손실로 인한 압박감을 유 씨 부인인 황 씨에게 호소를 했고요. 또 자신이 살해한 피해자를 믿었는데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정도만 도와달라면서 보답하겠다. 나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그 범인으로 지금 지목된 이경우하고 그 유 씨 측 간에 4천만 원이 오간 거 이건 지금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 범행 착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 2021년 9월쯤 건네진 돈이기 때문에 1년 반이 지난 뒤 벌어진 사건의 착수금이 맞는지 이건 좀 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유 씨 부부 측에서도 착수금으로 보기에는 시점이 너무 빠르다 이런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범 황대한이 진술한 이 착수금 4천만 원이 차용증을 쓰고 지난 2021년 빌려줬다는 돈과는 다른 돈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 부부의 계좌 추적과 주변 수사를 통해서 이번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려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이경우의 변호인이 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경우의 법률 대리인이 그동안 이 씨가 그 근무했던 법률사무소의 대표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법률사무소 측이 이경우가 쓴 그 근로계약서를 쓴 정식 직원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경우의 전 변호인은요, 유 씨 부부와 관련한 그 법률 대리인 역할도 해왔었는데 어제 배우로 지목된 유 씨가 경찰에 체포가 되니까 이 유 씨 부부 변호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이경우에 대한 변호는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이경우가 일했던 이 해당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유 씨 부부, 그다음에 이제 살해된 그 피해자의 경우에 이제 코인 투자를 둘러싸고서 아주 각종 소송으로 얽혀 있는 그런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 범행 동기를 파악할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런 또 시각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 씨 배우자인 황 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2년 전부터 유 씨와 부인 황 씨가 이 피해자에 대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왔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 실패를 두고 이 책임 공방을 벌이던 유 씨 부부와 피해자 간의 이 뒤틀린 관계가 이번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 씨 부부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배우가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라는 그 뒤늦게 법률사무소에 취직을 한 사람이 뭐 지금 코인으로 손실을 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그 쪼달리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윗선으로부터 돈을 뭐 받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코인 사업을 하는데 가담한 뭐 불법적인 이익을 노린 집단의 일인지 아니면은 뭐 지금 약물까지 막 등장을 하니까 그들 중에 누군가가 뭐 이런 약물 유통에도 이제 관계가 있는지 이런 이제 그 부분을 수사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제 배우로 지목한 그 유 씨 부부가 연루된 사건을 또 수사 중이다. 이렇게 또 알려졌어요. 네,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이 유 씨 부부 그리고 이경우 또 피해자가 모두 연루된 코인 갈취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이경우와 피해자는 2021년 2월 황 씨를 찾아가 1억 9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가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가격이 폭락했다고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각에서는 배후로 지목된 유 씨 부부의 뒤에 시세 조종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검찰의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단순한 이제 납치살 사건이다. 거기에 이제 일종의 돈을 좀 갈취해내려는 그런 강도 살인이다. 뭐 이렇게 봤는데 지금 사건의 수사가 계속 될수록 이게 결국 이제 코인 시세 조작이다. 이렇게 범위가 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코인이라는 금품을 노리고 피해자를 납치해서 살해한 즉 강도 살인 혐의로 이제 수사력이 좀 모아졌었는데요. 그때도 좀 이상했던 부분은 피해자를 납치해서 결국에는 시신을 유기하는 데까지 그렇죠. 6시간 만에 6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노렸던 금품이 가상화폐라고 한다면 사실 은행에서 돈을 꺼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간 만에 사람을 바로 시신 유기했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강도살인이 아니라 원한관계가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부살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의혹 자체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로 지목된 유 씨 부부에 대해서 지금 더 많이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유 씨 부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유 씨 부부와도 또 연결될 수 있는 코인의 시세 조작이라든지 각종 관련해서 이 당사자들 간의 원한 관계가 어디까지 형성되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고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다리 안전 빨간불입니다. 어제 성남시 분당의 정자교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이었죠. 경기 성남시 분당의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총 길이 108m의 정자교 가운데 50m가량이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리가 붕괴되는 데 걸린 시간 불과 3, 4초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의 정자교의 모습을 보면 무너져 내린 가드레일과 이정표,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 등이 산책로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더욱 충격적이었던 거는요. 이제 평소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 매일 이 길을 이용하던 주민들 정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네, 붕괴된 정자교는 이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 통행이 많고 또 인근 학원가와 지하철역으로 오가는 사람들도 도보로 건너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리 밑에는 산책로까지 있어서 사고 시간대에 따라서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졌을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 정자교를 자주 이용하던 주민들도 정말 느닷없이 다리가 무너진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정재동 주민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거기가 정자역 근처라서 사람이 그러니까 회사도 많고 그 옆에 아파트 그리고 학교 막 그런 게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아마 한 초중고가 7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다니고 등하교 하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되게 좋았잖아요. 꽃 피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았었어요. 거기가 학원가도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난 학생들이 되게 우르르 그 다리를 건너는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등교나 하교 때였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끔찍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나마 평일 오전, 비 오는 오전이어서 통행량이 제일 적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정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숨진 분도 자주 정자교를 이용하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숨진 A씨는 정자역 인근 미용실로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자교는 A씨가 매일 출퇴근길에 이용하던 다리였고 사고 당시에도 예약 손님을 받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던 중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은 출근길 다리가 무너져 사망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면서 A씨가 헤어 디자이너의 꿈을 위해서 유학까지 다녀와서 또 홀로 가게를 꾸려왔는데 왜 하필 그 시간에 사고가 났는지 믿을 수 없다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붕괴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할 텐데요. 지금 근데 몇 가지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자교는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를 의미하는 B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에서 괜찮다던 다리가 왜 무너졌냐는 건데요. 정자교가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만큼 노후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교량 하부를 지나는 지름 20cm짜리 상수도관이 파열된 것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설명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교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밑에 하부에 교각이 있고 교각 위에 그 상판 같이 그 다리를 올려놓는 건데요. 인도 쪽이 약간 이렇게 교각에서 벗어났어요. 양쪽에. 교각이 안 받쳐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떠 있는 거죠. 또 그 가로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네요. 쪽에 30년이 되면 노후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중도 거기가 제일 세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인도 쪽이 이렇게 그쪽에 이제 받침이 없는 부가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때문에 경찰과 소방 그리고 성남시는 이 30년 동안 멀쩡하던 다리 귀퉁이가 왜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지 그 원인을 이제 파악할 예정인데요. 또 성남시는 국토교통관리원 등 이 관련 기관과 함께 정자교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요, 어제 오후 SNS를 통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자교 사고가 일어난 뒤에 그 안전상 인근 교량도 전면 지금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네, 이 정자교와 마찬가지로 1990년대 초반 분당 신도시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불정교에서도요, 집안 침하 현상이 확인돼 통제가 됐고요. 아울러 순회교도 기울어져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서 보행로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조만간 다리 3개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하고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마지막 무료 공연입니다. 향년 85세로 별세한 가수 현미 씨의 소식이 더 전해졌습니다. 네, 66년을 쉬지 않고 노래해온 가수 현미 씨. 최근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해오며 노래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었죠. 이런 현미 씨의 마지막 무대가 숨지기 하루 전 재능 기부로 오른 무료 효도 콘서트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현미 씨가 지난 3일 경북 김천의 한국효문화관에서 열린 실버 효도 콘서트 무대에 올라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당시 콘서트 때 목소리에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마지막 무대가 될 줄 몰랐다고 전했는데요. 데뷔 66주년인 현미 씨의 마지막 무대가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무료 효도 콘서트라서 많은 이들에게 감명과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현미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던 말 그대로 최근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저 사진은요, 한국대중가요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최규성 씨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별세 직전 현미 씨가 최 씨를 인터뷰를 위해서 최 씨를 만났다가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제 다소 건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놀람을 금치 못하는데요. 최규성 씨는 지난달 31일 이 미 8군에서 활동한 가수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준비하면서 고인이 별세하기 불과 나흘 전 정정하던 이 고인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최 씨는 스포티비 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도 건강이 괜찮으시다면서 100살은 넘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남들 건강 걱정을 더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갑자기 확 떠나버리시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원로 배우 엄앵란 씨가 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현미 씨와 엄앵란 씨는요, 60년 지기 절친으로 유명한데요. 엄앵란 씨는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나는 이제 친구가 없다면서 현미랑 나는 밤낮으로 같이 다녔는데 팔이 떨어진 기분이다 라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엄앵란 씨는 현미 씨가 별세하기 전날까지 매일 통화하면서 서로 안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둘이 20대일 때 한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다면서 현미가 아이고 엄앵란 씨 이름만 들었지 얼굴은 처음 뵙네요 라고 하길래 내가 언니 할게요 라고 말했다며 첫 만남을 돌아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우정은 지난해 방영된 TV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었는데요.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현미 씨가 구부정하게 걸으면서도 친구 엄앵란 씨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는 모습이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못 먹었지? 먹었지. 가서 먹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또 언제 할지 몰라, 그지? 사랑하는 엄앵란, 나는 그대가 없으면 어찌 살까? 엄앵란이 현미가 없으면 어찌 살까? 우리가 60년 지기 절친이잖아. 우리가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됐다. 내 입에 들어가면 현미 입에도 들어가고 내 발에 들어가면 신발도 같이 신고 그래. 살 적에도 입을 그래. 같이 걷고 그래. 그리고 잘 살자. 그래, 우리 젊은 날까지. 뿐만 아니라 현미 씨는 신성일 엄앵란 주연의 영화 떠날 때는 말없이의 주제곡을 불러 당대 최고의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또 떠날 때는 말없이는 현미 씨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화 주제곡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듣고 오시죠. 그 밤이 꿈이었나 피었는데 두가 못한 가슴에 사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가오리다. 현미 씨를 향한 추모의 물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인을 향한 가요계 후배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방송사들 역시 현미 추모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TV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서도 오는 9일 현미의 파란만장한 80여 년 인생을 되짚어보는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미 씨 아들이 미국에서 귀국함에 따라서 내일 빈소가 차려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발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약 음료의 발칵.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고교생들한테 마약이 든 음료수를 건넨 정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시음 행사인 척 속여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서 금품을 뜯어내려 한 일당 가운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대체 누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마약 범죄를 저질렀는지 의문이 중폭되고 있는 가운데 범인의 특징을 증언한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대치동에 사는 한 여성은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
당신 아이가 마약을 했다.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면서 다행히 이 학생은 음료도 마시지 않았고 전화도 바로 끊어서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해외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금전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된 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마약 음료수를 마신 피해 고등학생이 최소 6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MBN 그 보도에 따르면은 해당 마약 음료를 마신 고등학생은 이 경찰에 신고된 6명 이외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A 씨는 친구 아이가 한 모금만 마시고 버렸다, 맛이 이상해서 버렸다, 뭐 뜯지는 않았다, 이런 것들 이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만 지금 10명이 넘는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또 다른 학부모 B 씨는 실수로 마셨고 한 번 마셨다고 중독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신고할 경우에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좀 이 트라우마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 정말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이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고등학생이 마약 성분이 있는 줄 모르고 음료를 마셨으면 과연 처벌이 되느냐, 처벌 대상이 되느냐, 바로 이거죠. 네, 일단 전문가들은요, 고등학생이 마약 음료를 마셨다고 해도 이 마약 성분을 모르고 마셨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통상 이 마약 처벌은요, 자신이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지 성립이 되는데 학생들의 경우 마약인 것을 모르고 마셨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사한 일을 겪었을 경우에는 경찰에 빠르게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소개하고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 보도를 접하고서 마약이 고등학생들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다.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까지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